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전은책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방송 2부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공천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씀드렸죠. 지켜보는 제가 고민하는 지점은 물러나는 현역 국회의원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할 신인이 정말 소비자인 유권자를 깜짝 놀라게 할 멋진 신상품인가 하는 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든 야든 저는 아직까지 감동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높아서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건 공관이나 인재영입위원장을 나무랄 일도 아니더군요. 저에게 그 일을 맡으라고 했으면 아마도 거절했을 겁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요. 어쨌든 이번 선거 승부를 가를 첫 번째 키워드는 역시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누가 뭐라 해도 인물 경쟁이기 때문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적 어젠다를 이해할 지식을 갖추고 불의를 미워하는 고든 정신,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균형 감각, 마지막으로 정의감을 갖춘 결단력의 소유자. 어떻습니까? 이런 인재가 우리 정치판에 들어온다는 건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이죠. 그런 인재를 좀 봤으면 합니다. 이번 선거 승패를 좌우할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경제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제는 어느 선거에서나 빠지지 않는 이슈죠. 경제가 환한기이면 여당은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만 불황이면 그 선거를 이기기 위해 고민이 깊어집니다. 여러 무리수를 뜨게 되죠. 온갖 포퓰리즘적인 공약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솔직히 지금의 집권 여당이 그런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투자, 생산, 소비, 수출 모두 격감하고 있는 이 거시지표는 사실 보통 사람들에겐 잘 느껴지지 않죠.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줄고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 사람은 사실 이미 중산층에서 밀려나서 저소득층으로 추락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보다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체감 경기입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손님이 없고 자영업자들은 멍하니 앉아서 빈 테이블을 바라보는 일이 너무 잦아지다가 이제 일상화된 지 오래입니다. 거리에 사람이 없다 보니 밤 9시면 불이 꺼진 가게들이 너무 많죠. 1000만이 넘는 대도시 서울에 밤이 이렇게 적막하다는 건요, 정말 놀랄만한 일입니다. 이제 제가 살고 있는 홍대 앞 거리도 적막해지더군요. 사람들은 이제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폐해를, 그리고 주 52시간제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를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할 때만 해도 그게 영세 자영업자들의 문제지 우리 사회를 숨죽일 을과 을의 문제로 비화되리라는 건 상상하지 않았죠. 제일 먼저 무너진 건 저소득층이었습니다. 예상 밖이었죠. 바로 이 정부가 출범할 때 가장 열렬히 지지했던 이들 말입니다. 그러나 이내 차상위층 그리고 중산층으로 파급되었죠. 소비를 줄이면서 버티던 중산층은 서서히 균열을 일으켰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래시계처럼 흘러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건 중상위층입니다만 그 계층도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바로 그 중상위층을 궁지로 내모는 탁깃 정책입니다. 그들이 가장 큰 재산인 집의 공시지가를 올리고 징벌적인 종부세를 폭탄처럼 투하했을 때 견딜 수 있는 숫자는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작년 말은 그럭저럭 넘겼지만 아마 종부세가 폭증할 올해 말엔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겠죠. 결국 우리 사회 중산층은 자꾸 줄어듭니다. 그보다 먼저 줄어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도 중산층이라고 하는 인식이 먼저 줄어드는 겁니다. 이제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요, 50%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엔 종부세를 매기고 주식 투자에는 양도소득세를 매겨서 전부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말입니다. 상위층과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과의 거리는 자꾸 멀어지죠. 계층이동은 이제 불가능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세금을 더 거두고 빚을 내서 재정으로 저소득층에게 부족한 소득을 채워줬죠.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작년 말 국가 부채는 1078조입니다. 아직 4월 말 하는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대충 그렇게 추계가 됩니다. 기재부 자료를 보면요. 정부 부채만 759조 7천억인데 여기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 318조를 더하니 그렇게 되군요. 공기업 부채도 정부가 최종적인 지급 책임을 지는 비전이 당연히 정부 부채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서구보다 지급률이 훨씬 높은 공무원 연금 등 연금 부채를 합하면요. 국가 부채는 삽시간에 1900조가 넘죠. 이 비전 지금의 30대, 20대, 30대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러니 빚을 되낼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확장 재정을 말합니다. 저소득층과 노인들, 청년들을 위해 돈을 쓴다는 거죠. 올해만 정부 부채는 그러니까 국가 빚은 60조가 넘게 늘어납니다. 정부 장기재정 계획을 보면요. 문재인 정부를 마칠 때 정부 부채만 무려 950조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보다 300조가 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공기업 부채 더하고 그리고 연금 부채를 더하면 어떻게 외국에서 우리를 투자가 가능한 나라로 판단하겠습니까? 감히 말하지만 세금으로 뭐든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은 앞으로 두고 비판받을 겁니다. 정부는 아직은 정부 부채가 GDP에 그러니까 국민 총생산의 40.1%로서 미국, 일본에 비해 재정이 건전하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건 아닙니다.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와 재정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죠. 한때 재정 확장을 권고했던 IMF조차 GDP의 40%를 지켜야 한다는 걸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문제는 다음 정부, 다음 대통령이죠. 아마 다음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텅 빈 국가를 바라보며 고통 어린 결정을 해야 할 겁니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거나 제2의 IMF 사태를 맞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기가 막힌 건요. 문 대통령은 아직도 꿈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문 대통령은 작년 11월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두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그동안 저소득 가구의 소득 감소는 아픈 대목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올해 2분기부터 좋아지는 조짐을 보였고 3분기에는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나고 전본위 소득이 모두 늘어나서 중간층이 두터워졌다고도 말했는데요. 세금으로 반짝 빈곤층 소득을 올려놓고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까?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자. 2분기 세금을 얼마나 퍼부어 넣었습니까? 그리고 또 추경을 넣었죠. 사업 소득이 역대 최대로 감소한 것은 애초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정말 문 대통령 말씀이 맞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는 건 국민들이 이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저소득층 소득을 늘린 건 소비 진작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저소득층이 안고 있는 부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계부채는요. 국가 채무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미 가계부채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급속하게 늘어서 벌써 1600조가 넘었습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6%로서 100% 언저리인 선진국과 비교조차 할 수 없죠. 이것도 아마 작년 3분기일 겁니다. 아마 지금은 190% 정도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자료를 못 받아봤어 말입니다. 기업 부채도 문제죠.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 비중이 작년에 35.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불황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우리 경제가 얼마나 허약한지 아시겠죠? 제가 올해 우리 성장률을 2%가 안 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보는 건 이런데도 우리 정부가 정책 전환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투자도 소비도 수출도 격감하다가 이제 기저효과를 보이면 문 정부는 경제가 살아난다고 환호하겠죠. 제가 문 정부에게 정말 궁금한 건요.
왜 노동계획은 꿈도 꾸지 않느냐는 겁니다. 노동계획이 되지 않고 지금처럼 노동 경직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면 어느 누가 노동 친화적 투자를 하겠습니까? 일자리가 늘지 않죠. 그러면 저소득층 소득은요, 절대 늘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데도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여 저소득층 소득을 계속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자, 문제는 야당의 대안입니다. 피부에 와 닿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이런 불황도 야당에게는 결코 좋은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야당이 멋진 대안을 내놓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이 밝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